안녕하세요. 동별입니다. 책 읽는 동부, 오늘도 이렇게 독색 평론을 들고 모였습니다. 잠깐 이렇게 자기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네, 저는 그 모처럼 나온 것 같네요. 네. 부엉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엉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폰맘입니다. 네, 폰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뿌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책 읽는 동부 모임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농사는 땅속 미생물과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농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저희 독서 모임 책 읽는 동부 실제 농사를 지으시지 않더라도 농부의 삶을 이렇게 좀 동경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은 여기 완주군 미디어 센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독색평론 제88호 22쪽 원광대 명예교수이신 박맹수 선생님이 쓰신 생태문명과 동학의 원리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의 동학 관련해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쭉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해월 최시영의 산림사상과 구름달 공동체를 읽었었고 그 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그것은 녹음 안 했고 책을 내면서 있는 자유무역의 세계와 농민의 세계 그 글을 읽었었네요. 조금 전에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을 다 읽으시고 어느 대목이 정말 필사를 해서 딱 책상 옆에 써붙여두고 싶은 그런 글귀가 있으면은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하도 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읽습니다. 생태 문명과 동학의 원리, 박맹수. 근대 문명과 지구의 한계. 최근 생태 발자국이라는 말과 행성 경계라는 용어가 효자되고 있다. 두 용어 모두 지구 생태계 유기의 절박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생태계를 짓밟은 발자취라는 뜻을 지닌 생태 발자국은 여기서 짓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아마 원래는 생태계를 밟은 발자취 그런 뜻인데 짓이라는 좀 짓밟다 좀 마구막 이 짓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는 박맹수 선생님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 들어간 한 글자일 것 같아요. 그런 뜻을 지닌 생태 발자국은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담을 알기 쉽게 표현한 척도로서 인류가 배출한 CO2 등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면적, 식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작 면적 등 모든 인간 활동을 그 실시에 필요한 면적으로 환산하여 그것이 지구 총면적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그 수치가 1을 넘으면 지구 하나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현재는 1.8이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2개나 있는 것처럼 쓰고
소비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평균이 1.8이고 어느 나라는 엄청 많이 쓰고 어느 나라는 아주 조금밖에 못 쓰고 그러겠죠. 이것은 곧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1.8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무려 7.8개 지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수치가 여기에 좀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한데 아마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요즘은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뭐도 앞서가고 있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한 8개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안 나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수치 1 초과분은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을 가져오며 미래 세대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을 불러오게 된다. 행성 경계는 지구 생태계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 활동이 지켜야 할 10개 항목의 최후 경계선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 인류가 이 한계를 넘어서면 지구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켜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해 버린다는 것이다. 2009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요한 록스트롬 교수 등이 기후변동, 해양의 산성화, 질소, 인, 담수의 이용, 토지 이용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대기오염, 오존층의 파괴 등 9개 항목을 제시했으며 2022년에 화학물질이 신규로 추가되어 10개 항목이 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질소와 인의 순환, 기후변화, 토지 이용의 변화에서 이미 위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류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기서는 2개의 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생태 발자국과 행성 경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알고 신경을 쓰고 살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알게 되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살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건데 계속 보겠습니다. 생태 발자국과 행성 경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근대 문명, 산업 문명, 자본주의 문명의 종말을 경고하는 섬뜩하기 그지없는 말이다. 요컨대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인 산업 경제와 그것에 의존해온 근대적 문명은 그것이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와 지하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인 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종말의 파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그 출발점에서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김종철 선생님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해서 인용한 글이네요. 여기 뒷표지 안쪽에 그 책 소개되고 있습니다. 뒷표지 안쪽에 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김종철 생태사상론집이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읽었어요. 네.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그 작은 제목에 네. 서세 동점과 동학의 탄생 그랬죠? 서세 동점 이런 그 한자 말인데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서세 동점, 서와 동이죠. 서쪽과 동쪽, 서양 동양이에요. 서세,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서양 세력을 차차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양이고 서양 문명이 예전에 이제 이 문호 개방 그 시기에 물밀듯이 막 밀려와가지고 우리 것은 이제 다 팽개치고 서쪽 분무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때의 이제 동학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서세 동점과 동학의 탄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서구 근대 문명은 산업혁명을 거친 후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비서구 세계, 이른바 제3세계를 향하여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구 우월주의, 즉 서구는 문명, 비서구는 미개라는 오리엔탈리즘 아래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는 물론이고 제3세계 전통 문화의 파괴와 말살을 일삼으며 자기들 방식을 강요하였고 제3세계 민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 세뇌를 일삼았다.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수호하는 동시에 그 특수성 안에 있는 세계의 일가주의, 사회 동포주의적인 보편적 가치를 역설해왔던 사상가들의 흐름이 있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제3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민중 예언자, 민중사상가, 저항자, 독립운동가들이 서구의 침략자에 대항하다가 혹은 불운 속에서 혼자 외치다가 죽어간 광야에 그 민중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라틴 아메리카든 아랍이든 제3세계에는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큰 전통적 지혜와 오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었다. 제자 백가 이래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와 생명계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일반적 흐름 속에는 모든 대지의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일적 생명 사상이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양 세력이 군함과 대포로 무장하여 쳐들어오던 시기, 즉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아편전쟁, 영불의 연합군의 북경 함락과 방화, 인도의 세포이 항쟁이 영국군에 진압당하던 바로 그 시기,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대사륙의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우뚝 솟아난 동학이 바로 그런 흐름이었다. 동학이 드러내고자 한 핵심 사상은 바로 사람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일적 생명 사상이었다. 예컨대 1860년 4월 5일 득도하여 1864년 3월 10일에 순도함으로써 불과 4년여의 공적 생애밖에 살지 못했던 수운 최재우 선생이 청도한 동학사상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개인의 정신과 사회적 정신, 개인과 사회 집단의 생존, 모든 우주 자연을 하나의 통일적,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동학 탄생, 동학의 어떤 전반적인 큰 그 사상의 어떤 그 특징, 어떤 사상인지 그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전일적 생명 사상, 모든 대지의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참, 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인식이 참 중요한데 서구 문명은 그것을 다 쪼개서 낱낱이 해체해서 해부해서 따로따로 봐요, 그거를. 어떤 것은 그냥 막 사정없이 이렇게 갈취해도 침략자들의 전일적이라고 생각하면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제국주의가 그렇죠? 번성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글 볼까요? 수운이 천명한 전일적 세계관. 사람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느님을 모신 존재라는, 즉 사람과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우주생명이라고 보는 동학의 전일적 세계관은 수운이 저술한 동경대전에서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논학문의 21자 주문 해설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21자 주문 가운데 앞에 지기금지, 원이대강, 8자는 모두 본 주문,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거기 끊어 읽을 때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어디서 많이 화정. 듣던 네. 이름인데 시천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래요? 외웠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영세 외웠지? 그 불망. 녹두꽃 드라마에서 맞다. 거기 저 등장 인물 그 주인공이 이걸 크게 외워요. 주문. 예, 전쟁 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네, 되게 익숙한 단어들. 그래요? 예. 열세자 주문 속에. 예. 네. 이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밑에서 이제 쭉 읽으시면 이제 풀이가 나와요. 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자 주문 속에 그 뜻이 겹쳐 있거나 반복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핵심적 의미는 본 주문 13자 모두 13자 주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수훈 선생 스스로 본 주문 13자에 대해 붙인 해설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 즉 모심이란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님이라 함은 존칭하여 부모와 똑같이 섬긴다는 뜻이요. 조화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이란 하늘의 덕에 합일하여 하늘 같은 마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영세란 사람의 한평생이요. 불망이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며 만사란 수가 많다는 뜻이고 지란 하늘의 도를 알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논학문 최재우, 최시영, 강혜순, 한국 사상선 16, 창비. 수운이 천명한 동학의 핵심 사상은 시천주, 그 가운데서도 시 한 글자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 한 글자는 곧 인간 생명의 주체인 영의 유기적 표현으로서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통일,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이 시 한 글자에 다 통일되어 있다. 시 안에는 최수훈 선생의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로서의 시천 사상뿐만 아니라 뒷날 최혜월 선생의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통일로서의 양천 사상, 나아가 동학혁명 민중 전체와 전봉준 선생, 3.1운동, 민족 전체와 손병희 선생 등의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로서의 채천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김지아 인간의 사회적 성화, 수훈 사상 묵상, 남녘땅 뱃노래, 두레. 네, 이제 이 어디에서 이제 글을 네, 인용을 할 때 맨 네.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괄호가 이렇게 꺾인 괄호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책 속에서 한 편, 한 챕터. 그리고 두 줄로 되어 거 있죠. 남녘땅 책 뱃노래, 책 제목.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둘에 네, 이런 남녘땅 뱃노래에서 그렇죠. 인간의 사회적 성화, 수훈 사상 묵상, 네, 김지아 적. 네. 이렇게. 이 글에는 이렇게 김지아 선생의 글 그리고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 둘째 줄 있죠. 네. 창비에서 한국 사상선이라고 해서 여러 권의 책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썼는지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누가 썼냐면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썼어요. 박맹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뺀 거. 굳이 여기다 안 쓴 거예요. 써야지 알지. 맨 앞에 22쪽 맨 밑에 봐봐요. 필자 소개란에 나와 있어요. 박맹수. 여러 권의 그러네요. 책이 있는데 가장 최신 저서로
최재우와 최시영, 강일순 일순. 이 세 사람을 책 한 권에 담아서 쓴 거예요. 아. 일종의 그 평전을 쓴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정보를 보고 이 책 더 읽어보고 싶다 해서 뭐 김종철 선생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분은 이런저런 자기가 쓴 책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책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펼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쓰신 거죠. 네. 거기 시천사상, 양천사상, 채천사상, 시, 양, 천 이런 말들이 이제 김지아 선생 글에서 이제 인용을 네. 했는데 시를 가장 모실시, 모심, 모시다. 참 이 글자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집약되어 있대요. 이 한 글자에. 네. 네. 이어서 읽을까요? 네. 요컨대 동학은 하늘님을 사람과 자연을 초월하여 주재하는 신으로 보지 않았다. 동학의 하늘님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에 내재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조화주로서의 우주 생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만물 안에는 우주 생명으로서의 하늘님이 모셔져 있고 인간과 그 밖의 모든 생물 그리고 무기물까지도 거룩함을 지닌 경외스러운 존재로 보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사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자기와 같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주 만물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참 엄청난 사상입니다. 그러게요. 우주 만물까지도 이런 물건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다음 볼까요? 삶의 모범을 보여준 해월의 동학 사상.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은 1861년 6월에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혁명 4년 뒤인 1898년 6월에 순도하였다. 이때 돌아가셨다는 말씀. 네. 동학 그런데도 해월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아니다. 다시죠. 둘째 일을 줄. 했다. 예. 동학 위교에서 순도까지 38년 동안 해월은 도망자요 수배자의 처지였다. 그런데도 해월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온갖 형태의 질병과 두려움에 억눌리고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서도 쉴 새 없이 노동하는 민중들을 조직하여 다시 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점포 조직하에 힘을 기울이는 기나긴 지하포덕 시대의 사람들이 하느리니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섬기듯 하라. 천지 만물이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적이 하나도 없으니라. 어린 자식 치지 말고 맞죠? 네. 어린 자식 치지 말라는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네. 네. 육축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생수를 꺾지 말라고 동학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개벽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여 교단을 조직해가는 민중들 속에서 사는 그 시간 위에 조그마한 여가가 날 때면 해월은 조금도 쉬지 않고 일했다.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거기 잠깐요. 육축이라는 말 있죠. 네. 네. 그 축은 이제 가축을 때 축이고 육은 6가지예요.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가축 6가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 개, 고양이. 개. 고양이는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소, 닭, 개, 돼지. 돼지, 염소? 염소는 아니고 염소 말고 비슷한 거. 우리는 염소라고 해도 양이라고 되겠네. 해요? 양. 양. 우리나라도 양을 길렀나요 옛날에? 이게 알겠습니다. 좀 그
원래는 고대 중국에서 제사에 쓰던 희생 제물 6가지를 말했대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소, 말, 돼지, 양, 닭, 개. 말. 말. 만약 한 자리에 앉아서 집신을 다 삼았는데 새끼나 집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풀어서 또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좀 쉬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에 대해 혜월 선생은 하느님도 쉬지 않는데 사람이 하느님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손을 놀린다면 하느님이 노하신다고 답했다. 거기에서 생각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 없나요? 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주 그 신성 모독으로 여겼어요. 저놈이 하느님을 아버지, 어떤 생물학적 아버지로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거의 동급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그 신성성을 동일시한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그걸로 십자가에 잡혀 죽임을 당하죠. 그 여기도 딱 그 일하시는 하나님. 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란가? 네. 맞아요. 여기서 하느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간단 없이 변화하며 쉴 새 없이 천변만화하는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일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요거네요, 해석이. 즉 동학의 하느님이란 간단 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천변만화하는 운동 속에서 일하고 특히 창조적으로 일하는 존재인 것이다. 선생님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동학의 하늘님은 간단 없이,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그 말이에요. 하늘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 그리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천변만화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왔는데, 이 한자 이 단어 중에는 이렇게 한 글자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천변만화해서 숫자가 천이 있고 만이 있죠. 네. 천만 번을 때 천만이 있고 변화 이거를 띄어가지고 속에다 집어넣어요. 표현이? 그 천만 변화 이거를 천변만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꽤 있어요. 운동 속에서 일하고 특히 창조적으로 일하는 존재다. 하늘님을 그러니까 어떤 이 다스리고 막 심판하고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우주의 어떤 움직이는 힘, 변화하고 일하고 그 자체로 이제 보시는 거죠. 따라서 동학에서는 일하는 사람만이 가장 하느님다운 하느님이며 일을 하는 사람만이 가장 하느님의 본성에 알맞는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 주체가 되는 것이다. 네, 이 문장도 아주 참 네. 괜찮은 문장인데 여기서 하늘님 그랬죠.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그거 가지고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결국 이 두 개는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 둘 셋을 그 하나가 아니고 하늘을 하날로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발음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날림 하면은 원래는 하날림 그랬는데 그래서 릴 받침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되고 하느님은 하늘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릴 받침이 떨어져서 하느님이 된 거고 그래서 유일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둘 다 하늘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서 어떤 절대자를 지칭한 말이죠. 하느님이나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글을 보면 하눌림으로 다 나와요. 하눌림,
한울림, 뭐 하날림, 하늘림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월은 바로 위와 같은 하늘님의 잃지 않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해월의 삶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가르침은 스승 수훈의 하늘님 사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사랑과 생태계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해월은 일찍이 천지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을 금지하지 않아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뜨리지 아니한 뒤라야 봉황이 와서 깃들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라야 살림이 무성하리라. 날짐승 3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3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천지 만물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대인 전물 최재우 최시영 장일순 강일순 216조 고 역설하였다. 네, 거기 네. 강일수는 그 정산교 창시자 네. 선생님이죠. 거기 이제 그 삼천이란 말은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날짐승 3,000가지 종류를 말해요. 예. 제비알을 깨뜨리지 아니한 뒤라야 봉황이 와서 깃들고, 제비는 좀 흔한 새, 봉황은 아주 귀한 새. 귀하고 상스러운 새. 그러니까 귀하고 상스러운 새가 존재하려면 얘네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비도 참새도 까치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 얘네들이 평안하게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라야 봉황 같은 귀하고 참 그 대단한 새들도 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뒤에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라야 살림이 무성하리라. 참 기가 막힌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계속 볼까요? 초목금수와 같은 미물에서부터 모든 만물에 내재하는 하늘님에 대한 공경에 이르기까지 해월은 수음이 일관한 모범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해월은 생명 파괴, 생태계 파괴를 생태적으로 강요하는 서구 근대 문명이 물밀듯이 동접해 오던 이 땅에서 우리 결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아이고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네. 저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어요.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네. 참 이렇게 이 글을 제가 이제 전에 작년 12월 달에 책 왔을 때 한 번 읽었고 오늘 모임을 위해서 어제 또 한 번 읽으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온 진짜 독실한, 제 스스로 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동학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못지않은 엄청난 어떤 이런 진실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목사님이 들으면 좀 야단칠란가 몰라도 아주 그 뛰어난 종교들은 좀 저는 통한다고 봐요. 네,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있어요. 네. 진짜. 정강훈만 빼고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진짜. 종교라고 할 수 없죠. 네. 종교가 아니지 거기는. 거기는 뭐, 무례비죠. 진짜, 아유. 탐욕스러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동세 개벽의 길. 이제 우리의 그 기세가 이제 커져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동세 개벽, 동학. 그 방법으로 이제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은 현실 역사 속에서의 사회적 제도의 혁파와 잠깐만요.
질곡 타파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혁명과 더불어 그보다 더 크게 전 사회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바꾸자는 다시 개벽 사상이었으며, 따라서 동학의 접호 조직은 전쟁이나 제도 타파만을 위한 전투적 조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님을 모신 존재라는 전일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성 공동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누는 유무상자, 지난번에 이 말 많이 나왔었죠. 유무상자의 생활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접호 조직, 동학의 이러한 조직은 영성 공동체이면서 생활 공동체였다. 다시 말해 동학의 접호 조직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늘님으로 모시는 만인 평등의 사상을 만들려는 화해의 공동체이기도 하였다. 영성, 생활, 화해. 그런데 이 같은 동학의 영성 공동체, 생활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현실적인 질곡에 직면했을 때, 즉 접호 조직이 가진 화해로운 세상의 지향, 하늘님과 같은 본디 성품에 일치하는 화해로운 인간의 삶을 원하는 민중들의 소망이 부당한 억압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법이다. 바로 이 같은 수동성을 가진 저항, 참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서는 저항, 그러면서도 규율이 있게 나아가되 반드시 생산과 생업에 충실하는 대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총체적인 삶의 저항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생업에 충실한 민중들의 삶을 제1의 기초로 삼되 억압받고 죽어가는 민중과 뭇 생명들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전봉준 장군에 의해 주도된 동세개벽. 동세개벽은 아까 서세 동점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동세개벽, 즉 동학혁명이다. 그 전봉준 장군 그 생물연대를 한번 봐보세요. 만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1855년에 태어나서 95년에 죽었으니까 딱 40이죠. 그러니까 30 몇 살에 들고 일어나서 40 되는 해에 이제 죽은 거죠. 실패해서. 녹두장군 전봉준은 잠깐만요. 그 녹두 아니 제가 아닌데 이제 그 사형 받으러 갔을 때 사진 저희 집도 그거 한 장 있긴 한데 그 실제 사진 있잖아요. 그 외국의 기자가 그 순간을 찍고 싶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올라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사형을 당하러 가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들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나무로 짠 걸 가마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왜 걸어서 안 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고 갔느냐? 걸어갈 수 없게 그럼 처참하게 다리가 망가져서. 아, 그랬구나. 그런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외국 기자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니 사진을 찍게 해달라 했더니 이제 찍어도 된다 해서 이게 웃으면서 찍었던 장면인가 아무튼 이렇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들것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죠. 찍은 사진이 웃지는 않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이 굉장히 뭐 이렇게 사납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 안광이 거기서 빛이 나온다라고 할까? 형형한 어떤 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는데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주 참 그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안도현 시인의 그 시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거 녹두꽃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녹두꽃 저 엄청 정말 맞아요. 드라마. 녹두꽃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저도 넷플릭스에서 재작년인가 그걸 전부 다 봤어요. 2010년도가 언제 그거 제작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저께인가 시내 나갔다가 차 안에 이 책을
책을 두고 신호대기 때 잠깐 25쪽을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녹두꽃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 바뀌어서 다시 이제 가는데 조금 뭐 한 10초도 안 가서 간판이 나타나는데 녹두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평소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생소해서 드라마 그 녹두꽃이라는 전광판이요? 아니면 아니 그냥 간판. 그냥 간판이 식당 간판. 아, 나중에 그 녹두꽃 거기 검색을 해봤더니 한정식 식당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농산물 쓰고 녹두로 된 음식을 많이 쓰고 상당히 좀 품격 높은 식당이더라고. 이런 말 해도 되는가? 근데 가격이 좀 세. 고급진가 봐. 예, 전주예요? 예, 전주 기억해둬야 되겠네. 녹두꽃. 예. 8달러에 있습니다. 홍보까지. 여기 아직 가본 적은 없어요. 지나만 가봤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 뭐라고 그럴까 녹두꽃 확 들었어요. 그 고창에 무장읍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몰랐을 때 무장읍성을 해마다 갔었어요. 재작년까지 갔네. 작년에는 못 가고. 근데 그 녹두꽃을 보니까 무장읍성 어디에서 찍었다는 것이 그냥 내가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네 타는 장면, 남자 여자 주인공이 그네를 타요. 남자 이렇게 밀어주고. 와, 거기 보니까 무장읍성에서 많이 찍었더라고. 네, 좀 이야기가 단대로 샜는데 무장 얘기 바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주는 1880년대 후반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혁명 당시에는 고부 접주였다. 그를 접주로 임명한 것은 물론 해월 선생이다. 전봉주는 손화중, 김덕명, 김계남 등 대접주들에 의해 동학혁명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봉준의 뛰어난 인품을 남먼저 알아본 이는 무장 대접주 손화중이었다. 손화중은 61년, 95년 40도 아니고 30. 34. 네. 손화중은 자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화한 무장 대접주의 무장은 고창의 그때 무장현이라고 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명이. 네, 지명이에요. 네. 손화중은 자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화한 포 조직을 전봉준에게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전봉준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손화중 포를 기반으로 동학혁명을 선두에서 지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손화중 포가 주축이 된 전봉준의 동학군 부대는 동학혁명 당시 오랜 수련과 수양에 기초한 저포 조직답게 수동성을 가진 저항에 충실했다. 수동성을 가진 저항이란 말은 막 적극적으로 적군을 막 찔러 죽이고 그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죽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수동성을 가진 적극성이 아니라 능동성이 아니고 저항에 충실했다. 다시 말해 철저한 규율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는 바 그것을 증명하는 생생한 사료를 필자는 1997년 도일 유학 중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하던 중 일본 의무성 외교 사료관에서 찾아냈다.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 공사관 보고 일건이라는 사료가 바로 그것이다. 그 속에는 이거 보고 저 소름 끼쳤어요. 한번 볼게요. 동학군 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우리 동학군은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상대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매양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절대로 민가에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며 효자와 충신과 우애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심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하지 말라고 하였다. 대단해요. 그런데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 조정은 이 청나라 군대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러자 일본 군대도 따라 들어와요. 한쪽 군대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간다. 그것이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동학의 어떤 동학인지 그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동학에서는 일단 위세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외국에 이렇게 휘둘리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은 동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죽인다고 하는 선생님이 그때 저번에 얘기해 주셨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우 세력이 그 빨갱이로 이렇게 조금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말하면은 빨갱이라고 이렇게 단죄하는 것처럼 말하듯이, 이때는 동학교도라는 말 듣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대요. 사람들이 너 동학이지?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찔러 죽이고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똑같네요. 네.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다음번에 좀 그 자료 좀 가져와 볼게요. 있으면은. 진짜 정치하는 사람만 잘하면 만백성이 편안할 텐데. 그러니까 그 밑에 12개조 기율 볼게요. 항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순종하는 자는 경복한다. 굶주린 자는 먹인다.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보통. 가난한 자는 진휴를 거스르는 자는 타이른다. 병든 자는 약을 준다. 탐관은 내쫓는다. 간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제거 대상이 불충이네요. 이게 제일로 나쁜 놈이네. 불효한 자는 벌을 내린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단하죠. 1894년 4월 26일, 이때가 이제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 봉기한 무장 기포라고 말합니다. 이게 5월 11일 황토현 전투 승리 이후에 황토제라고 하는 정읍에 있어요. 여기에 동학혁명 그 성지로 해서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서남해 연안을 돌아 장성 황룡촌 전투를 거치고, 장성에 그 황룡강이 있는데 황룡강변에서 전투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 녹두꽃에 다 나와요. 황룡강 전투에서는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은 닭어리라고 이 병아리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속에다 넣고 키우는 거 있죠? 그것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굴려요. 굴리면서 그 뒤에 서가지고 진격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총이 아주 그냥 발달해가지고, 이때 동학 때는 조총이 아니고 화성총인가 굉장히 이제 신식총이 일본은 가지고, 우리 동학군은 뭐 총 몇 자루 없고 막 그 도끼, 낫, 곡괭이 이런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을 쏘면은 그 커다란 둥어리 속에 짚을 많이 넣어가지고 총알이 거의 팍 기간 거예요. 그것이 그 녹두꽃에서 드라마에 그게 나와요. 네. 다시 봐야겠다. 네. 진행하면서 동학군이 보여준 철저한 규율과 높은 도덕성을 뒷받침하는 사료인 것이다. 동학군이 보여준 높은 도덕성은 당시 일본 중의원 의원이었던 다나카 쇼조마저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동학당은 문명적이다 라고는, 참된 문명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책에 나오네요.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동학군은 전투할 때도 무고한 살생과 약탈을 엄격히 금하였고, 굶주린 자는 먹이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었으며, 탐관오리와 간사한 향리는 엄히 다스리는 등의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것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수양과 수련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엄격한 규율의 출처와 연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동학군이 같은 철저한 규율, 즉 높은 도덕성은 동학 2대 교주 해월의 30여 년에 걸친 지하 포덕과 그 포덕 과정에서 해월이 설파한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 하라. 인즉천 사인여천. 그 말이 그 뒤에 나오나? 어디 나오는데? 인즉천, 사람이 곧 하늘,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 하라. 사인여천. 가르침. 그리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나니라. 삼경설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231쪽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만물 공경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진짜 이런 사상은 어떤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디언들의 어떤 그 연결 만물이 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네. 미타쿠에 오야신 그런 말이 있던데 모든 만물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렇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 이런 사상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네요. 네. 6번째 읽어봅시다. 모든 산이 검게 변할 때 그때가 개벽새. 일찍이 해월 선생은 모든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비단이 깔리며 이 땅에 만국의 병마가 다 물러갈 때 개벽 세상에 온다. 개벽 운수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226쪽이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서 모든 산이 다 검게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마도 황폐해진 민둥산에 나무가 들어차서 식물 생태계의 생태가 회복되며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식물 생태계의 회복은 동물 생태계의 회복을 동반한다. 검은 산은 동물의 서식처이며 먹이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 그 생명의 회복은 산천의 물과 흙과 돌들을 기름지게 한다. 그리하여 무기물, 유기물을 막론하고 모든 생태계가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온갖 죽임과 파괴와 약탈과 공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풍성히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적 시점이 바로 개벽이 성취되는 시점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었네요. 오늘 우리. 감동스러운 데가 많네요. 그러면 어느 구절 하나씩 선택을 해서 한두 문장, 그러면 한두 문장 가지고 양이 안 찬다 그러면 하나의 문단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찾으신 분 있으면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24쪽 아랫부분에 그들이 유쳤던 일반적 흐름 속에는 모든 대지의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일적 생명 사상이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모든 대지의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전일적 생명 사상. 이 사상을 동학에서는 매우 중시해서 어린아이도 여자는 그때 진짜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여자도 동물도 나아가서 만물까지 물건까지도 공경하는 데까지 따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 통하는 말들이에요. 보면은. 네. 이거 외우면서 다녀야 되겠네. 시천주. 예. 영세 불망 만사지.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네. 25쪽. 네. 자, 시천주, 주문, 본주문, 시천주. 13절. 네. 시, 즉 모심이란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아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여기는 그 글자들 이제 풀이한 대목이고 네. 그냥 그 위에 부분이 있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반사제라는 열세자 주문 속에 그 뜻이 반복 구조로 되어 있어 핵심적 의미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냥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반사제 이것만 딱 써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금방 읽으면서 네. 기아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네. 저는 반대로 옮길 것이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이게 네. 좀 해석 좀 해줘보세요. 글쎄 이게 딱히 어떤 말을 이렇게 저도 이게 원래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모심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구를 모신다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흔히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이것은 모심이라는 것은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안쪽에 속에 신령함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의 그 속에는 신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 기화는 어떤 기운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 기운이 어떻게 이제 어떤 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 이 말은 속에는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그 신령함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본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옮기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뜻인가? 모든 존재가 그죠? 신령한 존재라서 그것은 있고 없고 뭐 변하는 존재가 아닌 그 나의 본질이다 이런 거 아닐까. 그 상태를 이제 이해가 예. 됐어요. 이게 좀 결론은 생각하신 게 맞아. 예. 본성은 변할 수 없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본성은 변하지 않- 변할 수 없다. 여기서 본성은 어떤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격도 네. 잘 안 변하잖아요. 네. 성격은 그런데 변할 수는 있어요. 신령의 네. 이 신령이라는 부분인 거죠. 신령한 존재가 들어있는 그렇죠. 그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본성이다 이거죠. 네.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변할 이해- 수 없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내가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소감 한 말씀씩 한번. 저는 뭐가 있나요? 아, 예. 말씀해 볼까요? 31페이지에 31조. 예, 중간쯤에 예. 사람이 곧 하늘이니 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 하라. 예. 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도는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하는 데 이르러야 비로소 천지 기와의 덕이 합일될 수 있나니라. 이 부분에서 저는 만물을 공경하는 데 이르러야 천지 기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하신 얘기들이 단적으로 그 동학군 대장이 그 예. 얘기했던 12개의 기율이 있죠. 예. 여기에
우리가 그냥 딱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다 하얘진 이 기울로 나타난 여기에 저는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굶주린 자는 먹인다. 너무 항복한 자는 일단 우리가 싸우던 적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동학군이.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한다. 예.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진짜 그리고 순종한 자는 경복한다가 정확히 뭐죠? 공경하고 인- 예, 인정한다는 순종하는 인정한다는. 자는 경복한다. 그런 뜻 같은데 네. 참 그리고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네. 이런 하나하나의 기울 속에서도 네. 얼마나 네. 어떤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 동학 단원 하나하나까지 네. 그것도 이렇게 전쟁을 치는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교율로 삼았다는 게 되게 좀 감동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하얼빈이 생각나요. 하얼빈 영화 보셨어요? 요번에 정말 높은 수준인데. 봤어. 네. 거기서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진 않지만 어쨌든 항복한 사람을 그거를 받아줬잖아요. 안중근이. 결국은 그 사람을 못 봤어. 그거 봐야 되는데. 네. 하얼빈. 하얼빈이 저는 개봉 다음 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심 첫 장면이 그거예요. 보러 가야겠다. 네. 다 아는 얘기니까. 안중근 그 강 있죠. 안중근이 이제 자기와 함께 같이 의병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풀어준 일본 그 장교로 인해서 다 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어딜 갔다가 와보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경찰 아니 그 순서에 의해서 일본 순사가 아니고 이제 일본군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상대편에서 항복한 이제 일본 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두고 다 총살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중근은 항복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 사람 우리나라 그 의병들의 그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잠깐 뭔가 마을로 간 사이에 거기를 다 공격해가지고 몰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중근이 그 강이 압록강이 아니고 무슨 강이더라? 압록강이 맞나? 그 강을 그 빙판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죠. 나만 살아남은 게 맞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는데 저는 되게 요번에 그러니까 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고요하고 그 안중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게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신이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확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막 되게 여운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하고 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항복한 자를 사랑으로 된 동학도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뭐 다 일맥상통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 밑에다가 우려스러운 말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적군이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 들 텐데 걱정이다. 난 그게 딱 걱정이 되더라고. 네. 이게 항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적은 그렇죠. 아니거든. 네. 이게 참 근데 위치를 아까 얘기했던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는 네. 군사 전략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걔네들을 그냥 바로 돌려보내면 안 되고 어느 네.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네. 이동하고 난 그렇지. 다음에 풀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바로 풀어진 건 아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풀어줬는데도 이제 얘네들이 다시 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동 경로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측이 될 수 알았는지 있는 결국은 그때 풀어줬던 그 장교가 끝까지 안중근하고 대립하고 그거는 살려줘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랬다면은
이런저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상황.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안중근이 혼자 살아서 이제 그 하얼빈에 다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간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다 죽진 않았고 이제 살아서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안중근이 왔는데 얼마나 안중근이 믿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안중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와, 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살아야 될 그래서 저는 막 그랬거든. 야, 어떻게 당당하게 그냥 이토 죽이잖아요. 총으로 쏴서. 근데 저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냥 자기는 이미 거기 그때 그 상황에서 죽었던 거야. 네, 같이 병사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뭐 독백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고 실제로 영화 장면에서 이렇게 총격하고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영화를 표현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평 때문에 사람들이 뭐 조금 뭐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거 봐야지 그러고 못 봤네. 그죠? 지금 영화관에서 하나요? 봤어요? 모르겠어요. 안 그게 그래도 여기 됐을 둔산도 거춘산이 거기서 해요? 거기선 7,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요. 전 무료로 봤어요. 비가 눈이 막 오는 날. 어떻게 무료로 봤어? 저는 한 달에 한 편을 영화를 보려고 그 카드를 CGV 카드를 써요. 30만 원만 쓰면 한 달에 한 편이 무료예요. 그래서 왔는데 완주로 와보니 너무 옆에 좋은 전주의 CG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마치고 우리 저 후일담 얘기할까요? 예. 저희 안 끝났죠. 저기 아직 그 구절 말씀 안 하신 분 있나요? 다 하셨나요? 네. 다 네. 안 읽으셨는데 12개조? 아니. 예.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네. 대목이 참 네, 그래요. 와닿아서 예. 오늘 이렇게 아주 참 그 요즘 읽은 글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큰 울림, 감동이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맹수 교수님의 생태 문명과 동학의 원리 이렇게 잘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서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글을 읽도록 하죠. 시간 자, 오늘 녹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